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으네요. 바람 소리도 없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한 햇볕은 얕은 낮잠을 불러옵니다. 오늘은 차인표님의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세 번째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님께 불효자 가수 인사들 올립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가 어제로 꼭 7년이 되었습니다. 전역이 계속 연기되면서 3년만 복무하고 어머니 곁으로 가겠다던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에는 반드시 귀국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전역을 일주일 앞두고 터진 중일전쟁이 다시 덜미를 잡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외숙부가 서신을 보내셨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 어머니께로 돌아갈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지쳐갑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국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고 분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대동아 공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깡패처럼 싸움을 걸고 쓰러뜨리고 짓밟는 잔인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이토록 큰 상처와 희생의 결과는 무엇인지 저보다 더 지친 부하들에게 설명해 줄 말이 없습니다. 저희 부대는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백두산이란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인들에게는 민족을 지켜주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본대와 떨어져서 저희 부대원들끼리 생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연 속에 파묻혀 있고 싶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합니다. 꼭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갈 때까지 꼭 살아만 계셔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황포수는 홀로 횃불과 총을 들고 엄대와 아이들을 찾아 호랑이산에 올라갔지요. 아침이 되어서 황포수는 걸치고 있던 외투를 양팔로 안은 채 돌아왔는데 그 안에는 아이들의 피 묻은 옷과 신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황포수 음막에 불을 질렀습니다. 황포수와 용이는 쫓기듯이 서둘러 호랑이 마을을 떠나야 했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울다 지쳐 깊은 밤 술적이 혼자서 잘가요 언덕에 올라 떠나가는 황포수 부자를 배웅했죠. 훌쩍이는 황포수와 용이가 호랑이산으로 하염없이 올라가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을 맞은 백두산이 누가 센 불을 놓은 것처럼 사슬의 나무가 뽐내는 황급빛 단풍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오래전 황포수가 잡은 육바리를 마지막으로 호랑이 마을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 걱정을 하지 않게 되면서 황포수 부자도 그들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올해로 19이 된 순이는 한떡의 구름 국화꽃처럼 청초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시력을 거의 잃고 촌장 할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지요. 밭농사도 짓고 여전히 나무도 해오고 밥도 짓고 샘무리를 업어주고 달래주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샘물이가 누구냐고요? 순이의 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이한테는 아기가 생겼습니다. 순이가 그새 결혼을 했냐고요? 아니요. 아이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부부가 호랑이 마을에 왔더랬습니다. 그들은 중국으로 건너가 살 길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시커먼 남자는 오랫동안 굶은 듯 나뭇가지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다 왔는지 물어도 도무지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시꺼먼 얼굴에 힘겹게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남자와 함께 온 여자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여자 역시 배만 불룩 나왔을 뿐 팔다리가 할 것 없이 젓가락처럼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빼빼 마른 몸처럼 마음도 말라 있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촌장님은 그들을 위해 사랑방을 내주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묵어도 좋다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순이는 예전에 황포수 부자에게 그랬듯 이 가난하고 불쌍한 부부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촌장댁 사랑방을 차지한 부부는 두문불출, 도무지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차려오면 남자는 밥상만 받아들고는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처럼 그 부부의 마음은 세상을 등진 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순이가 늦은 아침까지 인기척이 없는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 부부는 온데간데 없고 갓난아기 혼자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울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그 작디 작은 눈에서 샘물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엄마 아빠는 갓 낳은 아기를 데리고는 중국 땅으로 가는 험한 여정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봅니다. 세상에 갓 낳은 아기를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타지로 데려가느니 마음씨 좋은 촌장댁에 맡기고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앞니가 2개나 빠져버린 신만이 구씨가 아기의 상태를 살피더니 눈에 눈물샘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기는 눈물이 흐르는 눈물샘이 막힌 채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막힌 눈물샘을 뚫어주지 않으면 아기는 자라면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구씨가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순이 혼자 아기를 길렀습니다. 막힌 눈물의 샘을 뚫어주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아기의 두 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눈 주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이는 두 눈이 눌릴 때마다 소스라치듯 울어대는 아기가 불쌍해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 영원히 아기의 눈물샘이 막히게 돼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물샘아 열려라, 눈물샘아 터져라. 눈물이 샘물처럼 흐르는 아기의 두 눈을 꾹꾹 눌러주던 순이는 성도 이름도 없는 아기를 샘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래저래 순이는 너무나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한 가지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 있죠. 매일 밤 어김없이 떠있는 엄마별에게 호랑이산으로 간 용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일이랍니다. 순이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저 하늘 높이 떠있는 엄마별은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만약 용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용이도 엄마별을 볼 수만 있다면 엄마별은 그 따스한 빛으로 용이를 위로해 줄 테니까요. 휘릭휘릭 휘리리릭 잘 가요 언덕 상공에서 허리가 붉은 새 한 마리가 멋지고 능숙하게 공중제비를 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이 넘는 공중제비를 멋지게 성공한 새는 다름 아닌 새끼제비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새끼제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미끈하게 뻗어야 할 허리는 변함없이 오동통하고 날카롭고 매섭게 돋아나야 할 부리는 아기의 엄지척 발톱처럼 아직도 뭉툭뭉툭합니다. 왜 새끼제비는 자라지도 늙지도 않는 걸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 왜 크고 날쌘 제비로 변하지 않고 몽당연필처럼 작은 새끼제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요?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짐승도 사람도 모두 변했는데 새끼제비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예전 마음 그대로 잘가요 언덕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가요 언덕 아름드리 꿀밤나무 가지에는 제법 녹이 쓴 오세요 종이 매달려 있네요. 녹이 쓸만도 하지요.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울려보지 못했거든요. 오세요 종 아래로 풀피리를 삐리리 삐리리 익숙하게 부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꿀밤나무의 마른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옆으로 빈 지게가 쉬고 있네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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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 키가 훌쩍 커버린 깡마른 훌쩍입니다. 훌쩍이는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쏘다니면서 나무를 주워 땔감이 떨어진 집에 가져다 줍니다. 품삯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배불리 먹으면 되지요. 품삯을 받지 않기에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뭘 하느냐고요? 훌쩍이는 용이가 이 마을을 떠나 호랑이산으로 오른 지난 7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무렵이면 꿀밤나무 아래에서 풀피리를 불며 용이를 기다렸답니다. 혹시나 용이가 돌아오면 7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오세요 중을 치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붉은 소나무 마을에 산삼을 팔러 갔다가 허탕을 친 신만이 구씨가 불길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을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붉은 소나무 마을 어귀에 일본군 부대진지가 생겼더라고. 큰 천막들이 여러 개 있고 곳곳에 빨간 일장기가 펄럭이고 일본 군인들이 긴 칼이랑 총을 차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남쪽에서 일본군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지만 뭐 볼 게 있다고 이 첩첩산중까지 들어왔는지. 남쪽에서는 일본군들이 조선 남자들을 잡아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가 노역을 시킨다던데 조선 청년들한테 일본 군복을 입혀서 중국으로 끌고 가 전쟁터 총알바지로 내몬다던데 어떤 마을에서는 전쟁에 쓴다고 밥솥이랑 쇠붙이를 모두 징발해 갔다던데 신만이 구씨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동안 나그네들을 통해 일본군에 대해서 들은 소문들을 이제야 서로 털어놓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각기 다른 소문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마을에도 일본군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곧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일본인들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훌쩍이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아래 비스듬히 누워있던 훌쩍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불던 풀피리를 멈추었습니다. 또닥또닥 투닥투닥 투닥. 붉은 나무 마을로 가는 큰 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쭉 빼고 큰 길을 바라보는 훌쩍이의 눈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펄럭이는 빨간 일장기입니다. 높은 막대기에 매달린 빨간 일장기가 가을바람에 나부낍니다. 그 아래로 20명 남짓한 일본인군들이 지친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옵니다.
말을 탄 장교도 있습니다. 가즈오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뜻밖의 손님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병아리들이 어미닭 날개 아래로 피하듯 마을 어른들이 촌장댁 마당에 모여 있네요. 나이가 들어 눈도 잘 안 보이는 촌장님이 그래도 제일 믿음직스러운가 봅니다. 일본군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촌장댁 살인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긴 칼을 허리에 찬 장교와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 군인이 촌장댁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어른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일본군 부대 지휘관인 대위 가즈오 마츠에다는 한눈에 보기에도 건장하고 잘생긴 청년이네요. 긴 여정에 무척 지친 듯하지만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군인의 절도와 기기가 느껴집니다. 가즈오와 함께 온 부가 나찌는 땡글땡글하게 생긴 키가 작고 배가 둥그렇게 나온 중년의 남자입니다. 더부룩한 머리와 수염에 흰색이 많은 것을 보아 나이가 제법 든 군인인 것 같네요. 마을 어른들이 이들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흘낏흘낏 조용조용 이 두 사람을 훔쳐보고만 있습니다. 촌장댁 마당에 짧지 않은 침묵이 흐릅니다. 여기가 호랑이 마을 촌장님 댁이 맞습니까? 아찌이가 침묵을 깨고 조선말로 마을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조선 땅에 온 지 7년이나 되어서 그런지 아찌이의 조선말은 유창합니다. 마을 어린들이 대답 대신 마루에 앉아있는 촌장님을 쳐다봅니다. 촌장님이 맞습니까? 아찌이가 묻습니다. 촌장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 마을 촌장이오만 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오신 손님들이요? 촌장님의 대답을 들은 가시오가 머리에 쓰고 있던 장교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여 촌장님에게 공손히 인사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찌도 함께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일본 제국군 747 부대 지휘관 대위 가즈오 마츠에다라고 합니다. 저와 저희 부대원들은 이곳 호랑이 마을의 인구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임시 주둔하라는 명령을 하달받고 군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마을 내 공터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곳 호랑이 마을에 주둔하여 마을의 행정을 파악 관리함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중공군을 비롯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가즈오가 촌장님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공손하게 말합니다. 절도 있게 말하는 가즈오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의 허리에 달려있는 긴 칼이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는군요. 인구조사라니? 그게 무슨 조사요? 점령지 주민들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조사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성별, 나이, 이름, 재산 소유 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가즈오의 설명은 유창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서로 알고 있는 호랑이 마을 사람들은 인구조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주인을 조사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사와 관리의 다른 말이 통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요? 상부에서 별도의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주둔할 예정입니다. 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헛기침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자신들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가즈오의 부드러운 음성이 불편한 침묵을 깨뜨립니다. 저희 부대가 주둔해 있는 동안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휘관으로서 약속드립니다. 불필요한 사역이나 노역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부대원들이 마을 아니여자들을 괴롭히거나 희롱할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저와 함께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군인들입니다. 저와 저희 부대원들은 조선인들을 존중합니다. 조선인들을 존중한다는 말을 일본 사람,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일본군 장교 입으로 들은 마을 사람들은 뭔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악랄한 일본군들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이 그제야 입을 엽니다. 호랑이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촌장님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은 가지오가 한마디를 더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굳어있던 마을 어른들의 표정이 살짝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긴 칼을 휘두르고 장화를 신은 발로 짓밟을 줄 알았던 일본군 장교가 예의 바르고 멋지고 거기다가 인간적이기까지 하니까요. 마을 어른들 사이로 샘무리를 업은 순이가 물이 가득 담긴 사발 2개를 나무 판자에 받쳐들고 조용히 나타납니다. 가지오는 무심코 순이를 본 순간 아름다움에 허를 찔리는 사람처럼 청순하고 단아한 순이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시선을 멈춥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풍겨나오는 당당함은 비단 위에 꽃을 더한 것처럼 순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가지오는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에 당혹스럽습니다. 물사발을 내미는 순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가지오는 이내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시선을 거두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는 우리 병사들에게 먼저 물을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당당하고 거침없는 가지오가 갑자기 말도 없는 꼴을 아찌가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해가 뉘엿뉘엿 슬금슬금 호랑이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건강이 회복되고 계시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저희 부대가 이곳 호랑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 되었네요. 호랑이 마을이라고 해서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예전에는 호랑이가 많이 출몰하여 호랑이 마을이라고 불렸다는데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답니다.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잘된 일이나 사실 백두산 호랑이가 멸종된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일본인들 때문이라고 하니 정말 민망하고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호랑이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니 10년 전부터 일본 상인들이 이곳에 몰려와 호랑이 사냥을 했다고 하는군요. 한 번 올 때마다 수십 명씩 몰려와서 10마리, 때로는 20마리가 넘는 호랑이를 잡아 가죽을 벗겨갔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에 걸쳐 하고 나니 호랑이 씨가 말라버렸나 봅니다. 어머니, 이곳 호랑이 마을은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척 순하고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큰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짙게 깔린 안개를 가르며 호랑이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죠. 들로, 논으로, 밭으로, 작은 언덕으로 걷다 보면 순간순간 변하는 자연과 제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하나 된 나를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분은 자연과 나를 지은 분이 아닐까 합니다. 눈에는 황금색 벼가 가득하고 그 별을 감싸고 있는 새벽 공기가 저의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함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이런 느낌을 화폭에 담을 수만 있다면 이곳 마을 풍경을 그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못 그렸던 그림을 이곳에서는 다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제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 병사를 위해서 마을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들이지만 집집마다 성의껏 음식을 장만하고 술독을 열어 우리 병사들을 실컷 마시고 먹게 해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찌가 술이 취해 고향가를 부르는 바람에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긴장을 풀고 웃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순희 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죠. 처음 보았을 때 아기를 업고 있길래 안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버려진 아이를 키워주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이를 업은 그 여인의 뒷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중에 제가 귀국하면 돌려주세요. 대위 가즈오 올림. 가즈오의 부대가 호랑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일본군들은 걱정과 달리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사이였지만 이제는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중해 주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군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답니다. 바로 훌쩍이에요. 훌쩍이는 일본군들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황포수의 움막이 있던 마을 입구 공터를 떡하니 차지한 일본군 천막들도 밉고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오세요종보다 훨씬 더 높게 매달려 펄럭이고 있는 일장기도 밉고 순이에게 호감을 보이는 가지오도 얄밉습니다. 훌쩍이는 천하무적 용의가 어서 돌아와 일본군들을 호랑이 마을에서 쫓아내주기를 바라고 있죠. 오늘도 훌쩍이는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그늘 아래 팔베개하고 눕습니다. 점점 녹슬어가는 오세오종을 올려다보며 옛날을 회상하고 있죠. 이곳에 이렇게 누워 용이와 순이랑 함께 놀았던 추억을 돌이켜보는 게 훌쩍이의 유일한 취미랍니다. 그런데 오세오종 위로 펄럭이는 일장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일장기를 안 보려고 왼손으로 한쪽 눈을 가려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일장기는 보이지 않고 파란 하늘 바탕에 오세오종만 보입니다. 이제 즐거웠던 옛날로 추억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파란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파랗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에 뒤덮여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살짝 잠이 들려 있던 훌쩍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비가 내립니다. 꿀밤나무에 억새밭에 촌장댁 띠지붕 위에 황금색으로 출렁이는 층계논에도 그 옛날 용이가 순이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었던 천국 같은 그 들꽃밭에도 비가 내립니다. 굵은 빗방울은 어느새 폭우로 변하고 시원하게 불던 가을바람은 태풍으로 변합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백두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것 같은 강한 비바람이 되도록 그치지 않고 불어옵니다. 후두둑 툭. 호랑이 마을 상공에 활강하던 새끼제비의 날개에 부딪힌 굵은 빗방울들이 툭툭 터져나갑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비바람을 피할 요량으로 새끼제비가 마을 공터에 인민군 천막 처마 밑으로 날아들어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위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는 천막들은 술 취한 아저씨 마냥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뛰어나와 바람 부는 방향대로 춤을 추는 천막들을 바로 세우느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호롱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천막 한 곳에서만은 유독 고요한 적막감이 흐릅니다. 지휘관 가지오의 천막입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지오는 백두산 칼바람에 흔들거리는 호롱불빛 아래서 상부로부터 몇 시간 전 하달받은 공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지 한 번 더 읽고 있는 참입니다. 공문은 백두산 전 지역을 담당하는 상급부대의 지휘관인 다케모노 중자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 본 동원령은 일본 육군성이 주도하고 내무성, 외무성 및 조선 총독부가 참여한다. 본 동원령의 목적은 조선의 미혼 여자를 동원해 대일본 제국 군대의 특수요무, 위안 임무를 충당함에 있다. 대일본 제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차로 1938년부터 41년까지 조선 전역에서 2만 명의 위안부를 강제 징집하도록 한다. 백두산 지역 마을에서 징집한 조선 여자들을 조선 최남단에 위치한 부산의 임시대기소로 운반한다. 근본 인구조사 결과에 근거 백두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각 하급부대는 아래의 내용에 입각하여 14세에서 25세까지 조선의 미혼 여자를 징집하여 운반부대가 올 때까지 착오 없이 대기시켜 놓을 것. 이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상부에서 그토록 닥달을 했구나. 가스오가 깊은 한숨이 섞인 혼잣말을 띄엄띄엄 토해냅니다. 소문으로 들어서만 알고 있던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징집. 부관인 아치이가 확실한 정보라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가즈오는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5, 6년 전부터 일본 육군성은 조선을 포함한 식민지의 젊은 여인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일본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전쟁터에 군 위안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4년 내에 조선에서만 2만 명의 위안부를 강제 징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조선 전역에 걸쳐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결국 국토 구석구석, 심지어 이곳 백두산에 꽃다운 어린 처녀들까지 강제 징집하여 이역만리의 위안소로 보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가즈오는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조국 대일본 제국이 이런 야만적이고 천인 공노할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징집, 이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닙니다. 군대가 할 짓도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 중에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것과 죄 없는 어린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징집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입니다. 범죄 중에서도 최악의 범죄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장 저급한 자나 저지를 수 있는 이 역겨운 범죄를 대일본 제국 육군성이 주도하고 내무성, 외무성, 조선 총독부까지 참여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니 소리 지르며 부정하고 싶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즈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공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확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즈오에게도 어린 여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범죄에 동참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747부대 호랑이 마을 총 인구 135명, 징집 해당 인원 1명. 다른 마을에 비해 가장 깊은 산속에 있고 인구 수도 적은 이곳 호랑이 마을에 부과된 위안부 징집 인원은 단 1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 육군성은 호랑이 마을에 그들이 원하는 14세에서 25세 사이에 미혼 여성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오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지오가 자기 손으로 호랑이 마을의 인구조사 보고서를 써서 상급부대에 제출했으니까요. 위안부로 강제 징집 대상이 된 한 명의 처녀, 바로 촌장님의 손녀딸 순이입니다. 가지오는 공문을 구겨서 던져버리고 천막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내리붙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가지오는 바람에 휘청거리는 천막과 천막 사이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터지는 천둥 소리가 마치 살갗을 찢기고 영혼이 질밥히는 어린 조선 소녀들의 비명 같습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비명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갈래의 비명입니다. 지옥에서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입니다. 그 여러 갈래의 비명 가운데 순이의 비명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지오는 양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막습니다. 비바람이 가지오의 얼굴을 때립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가지오의 양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가지오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되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차라리 자신이 미쳐버리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과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추악한 범죄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차라리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린 처녀들이 너무 가여워 하늘이 웁니다. 하늘이 흘린 눈물은 굵은 빗방울이 되어 백두산을 적십니다. 바람이 붑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만의 만행에 하늘도 노한 듯 인간이 밟고 있는 땅덩어리를 모조리 날려버릴 기세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아침이 되자 날이 거짓말처럼 개었습니다. 성난 비바람은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세상을 비춥니다. 처마 밑에 풀 위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 반짝거립니다. 온 마을 구석구석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훌쩍이는 아침 일찍 잘가요 언덕에 올라갑니다. 밤새 비바람에 꿀밤나무 가지에 달려있던 오세요 종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입니다. 다행이다. 오세요 종이 간밤에 사나운 비바람을 견뎌내고 꿋꿋이 매달려 있네요. 그런데 얄미운 일장기는 꿀밤나무 아래로 떨어져 있네요. 일장기를 달아놓은 긴 막대기가 비바람에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훌쩍이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일장기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쿡쿡 웃습니다. 잠시 후 일장기를 매단 긴 막대기가 다시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옆에 꽂힙니다. 그런데 일장기의 빨간 동그라미가 사람의 웃는 얼굴로 변했네요. 훌쩍이가 동그라미 안에 눈, 코, 입을 그려 넣었습니다.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상기석 층계 논 주위에 모였습니다. 촌장님도 샘무리를 업은 순이도 나왔습니다. 이 논은 조상 대대로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오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쌀이 바로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밥이 되는 것이죠. 함께 농사지어 함께 추수하고 함께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어 곧 추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비바람에 벼가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전날에도 황금빛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던 벼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송장처럼 쓰러져 진흙에 처박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습니다. 엄대아버지는 애꿎은 담배를 뻑뻑 피워댑니다. 팔복이 엄마는 진흙바닥에 퍼질러 앉아 엉엉 울고 있습니다. 순이에게 의지해서 서 있는 촌장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지오와 병사들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논으로 달려옵니다. 밤새 쓰러진 막사를 다시 세우다가 벼가 모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러 온 가지오와 병사들도 하루아침에 진흙바닥으로 변해버린 층계논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별 뾰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아무 말 없이 논 주위에 서 있는 뒤로 10여 분쯤 지났을까 논바닥을 유심히 살펴보던 사람이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입대하기 전까지 나가사키에서 5대째 농사를 지었다는 아찌이입니다. 아찌이는 묵묵히 군화를 벗고 군복 바지를 걷어올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논바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곳저곳 세심하게 살피던 아찌이가 마치 갓난아기를 처음 한 듯 조심조심 벼 한 포기를 일으켜 세운 벼에 진흙을 털어내던 아찌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웃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거 살아있습니다. 벼 이삭이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진흙이 묻어서 그렇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둘 눈으로 뛰어듭니다. 엄대 아버지도 팔복이 엄마도 가지오도 병사들도 뛰어들어갑니다. 모두 두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합쳐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벼를 일으켜 세우면 다른 한쪽에서는 진흙을 털어냅니다. 호랑이 마을 사람들과 일본군 병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일을 합니다. 헤헤, 서로 똑같아졌네? 공중에 떠있는 새끼제비는 누가 마을 사람이고 누가 일본군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흰옷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나 짙은색 제복을 입은 일본군들이나 모두 진흙 범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바닥에는 일본군도 호랑이 마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새끼제비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해낼 것입니다. 합심해서 송장처럼 쓰러졌던 벼를 모두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져 가던 벼가 살아나겠지요. 다시 살아난 벼이삭은 더 많은 쌀알갱이를 품어 키워낼 것입니다. 그 쌀 알갱이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되어 지치고 배고픈 누군가의 생명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단초가 되니까요. 생명이란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진 살아있음 그 자체라는 것을 새끼잡이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안악들은 논으로 새참을 해 나릅니다. 벌써 사흘째 호랑이 마을 남자들과 일본군 병사들은 쓰러진 벼를 한 포기 한 포기 일으켜 세우고 진흙을 일일이 털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면 쓰러졌던 벼를 모두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몇 번 더 와서 진흙을 말끔히 씻어내고 해만 쨍쨍 비춰주면 다시 일어선 벼가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일본군 병사들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한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가즈오입니다. 며칠 전 받은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 때문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순이를 끌고 갈 수송 병력이 호랑이 마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에게 수없이 되묻고 있지만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논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진흙투성이의 가지오에게 누군가 냉수 한 사발을 내밉니다. 순이입니다. 순이의 등에 업힌 샘무리는 잠들어 있네요. 벌컥벌컥 냉수를 마신 가지오가 순이에게 말을 겁니다. 아기 이름이 뭔가요? 샘물이에요. 나중에 아기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새로 지어주겠지만요. 예쁜 이름이군요. 샘물이라.
샘물이는 아직 눈물샘이 없어서 매일 눌러줘야만 해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아기가 눈물 때문에 잘 보지를 못하거든요. 샘물이가 아픈 아기라는 사실을 몰랐던 가지호가 당황하듯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샘물이 눈이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줘야 합니까? 순이가 싱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제까지냐면요. 다 나을 때까지요. 순이의 등에 엎여 곤히 잠들어 있는 샘물이의 평온한 얼굴을 들여다보던 가지호가 불쑥 말합니다. 저희는 순이 씨나 촌장님이나 또 이 마을 주민들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다니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병사분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을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마을 어른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와 저희 병사들이 해야 합니다. 왜요? 무엇이 감사한데요? 궁금한 것을 지나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순이의 거침없는 질문에 가지오는 순종적이고 조용한 일본 여성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낍니다. 사실 저와 저희 부대원들은 지난 7년 동안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그저 국가의 부름에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맡긴 순수한 청년들일 뿐인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어느덧 생명을 앗아가는 불안당으로 변해 있더군요. 가지오가 순이에게 일본군 장교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을 이어갑니다. 한 달 전 우리 부대가 이곳 호랑이 마을에 왔을 때 저를 비롯한 병사들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많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낱 벼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농사는 생명을 일구는 일이라고. 사실 저희 부대원 거의 전부가 총을 잡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는 고향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새참을 먹고 일하러 다시 논으로 들어가는 진흙투성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순이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군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태어날 때는 모두 공평하게 똑같은 이름으로 태어나죠. 인간이라는. 그런데 죽을 때는 제각각 다른 이름으로 죽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군인으로 죽고 어떤 이는 화가로 죽고. 순이는 가지오의 말에 묘한 슬픔을 느낍니다. 순이 씨는 어떤 이름으로 죽고 싶습니까? 네? 난데없는 가지오의 질문에 순이가 당황하는 듯하더니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전 엄마라는 이름으로 죽고 싶어요. 한 아이가 아닌 여러 아이들의 엄마. 아이들이 울 때 업어주고 아플 때 어루만져주고 슬플 때 안아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다가 아이들과 헤어질 때쯤 되면 아이들도 엄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겠죠. 순이의 대답을 듣고 있던 가지오의 정신이 갑자기 몽롱해집니다. 순이 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결코 엄마라는 이름으로 죽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 등에 엎여 있는 샘물의 눈물샘이 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곧 이역만리 전쟁터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남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철저히 유린당한 뒤 아무런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외롭게 죽을 것입니다. 가지오의 마음이 불현듯 이런 불행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빈 새참 그릇 꾸러미를 머리에 있는 순이와 안악들이 시야에서 멀리 사라질 때까지도 가지오의 마음은 맷돌이라도 삼킨 것처럼 점점 무거워집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가지오와 병사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진지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제복은 더러워졌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깨끗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드디어 오늘로 층계논에 쓰러져 있는 모든 별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조선으로 파병 나온 지 지난 7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병사들 모두 우쭐해 있습니다. 오로지 가즈오만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마음들을 병사들에게 내보일 수는 없습니다. 지휘관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한결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쯔이가 막걸리에 취해 고향가라도 불러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니 텅 비어 있어야 할 막사 앞 공터에 낯선 군인들이 수십 명 도열해 있습니다. 도열한 군인들 뒤로 말을 타고 있는 장교들과 참모들이 여러 명 보입니다. 장교는 가슴에 빼곡하게 훈장과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며칠 전 가지오에게 조선인 여자 인력 동원 명령서를 보냈던 다케모노 중자입니다. 그가 직접 호랑이 마을에 온 것입니다. 다케모노 중자는 가지오의 747 부대를 포함한 백두산 전역에 파견된 모든 일본군 부대를 관할하는 700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다케모노를 발견한 가지오와 부하들은 제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가지오가 구령을 외칩니다. 부대 차렷! 중장님께 경례! 가지오의 구령에 맞춰 부하들이 경례를 합니다.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하느라 땅두더지처럼 진흙범벅이 된 채로 경례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습니다. 군인인지 농사꾼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오 일행의 경례에 응하지 않고 한참 동안 말없이 가지오를 쏘아보던 다케모토 중자가 천천히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가지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다케모노의 손에 더러운 천 조각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다케모노가 그 천 조각을 경례를 붙이고 있는 가지오의 가슴팍에 던집니다. 그것은 잘가요 언덕 꿀밤나무 옆에서 나부끼고 있어야 할 일장기입니다. 일장기가 웃고 있습니다. 훌쩍이가 그려넣은 대로 바보같이 웃고 있습니다. 철썩. 다케모노 중자가 가지오의 뺨을 힘껏 올려붙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가지오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진흙 범벅이 된 계급장을 푹 뜯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호랑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공터에 모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 보는 일본 군인들이 많이 눈에 띄네요. 그간 친해져서 정이 들었던 747 부대원들도 간혹 눈에 띄지만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눈이 마주친 것을 피한 채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건 가지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공터에 모인 사람들을 삥 둘러싸고 있는 처음 보는 일본군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총이 들려 있습니다. 가지오는 어디 있는 거야? 저기 가슴에 뭘 주렁주렁 단 사람은 누구야? 빨리 가지오 좀 찾아봐. 겁먹은 마을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립니다. 공터에는 어느새 작은 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로 훈장을 주렁주렁 단 다케모노 중자가 올라갑니다. 연단 위에는 이미 그의 참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연단에 오른 다케모노 중자는 들고 있는 지휘봉으로 긴 장화에 묻은 진흙을 탁탁 쳐서 털어냅니다. 긴 장화가 어느 정도 깨끗해지자 다케모노는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는 백두산 전 지역을 관할하는 대일본 제국 700부대의 지휘관 중자 다케모노다.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은혜를 입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너희 조선인들에게는 대일본 제국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전쟁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 대일본 제국군은 야만적인 중국군으로부터 너희 조선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 너희가 해야 할 바를 알려주겠다.
첫째, 오늘을 시작으로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의 절반을 대일본 제국군의 군량미로 공출하도록 한다. 둘째, 대동아 건설을 위해 목숨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 대일본 제국 장병들을 위하여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 여성 전체가 동참하고 있는 위안 임무에 이 마을 주민들도 동참한다. 본 위안 임무는 14세에서 25세의 미혼 여성에 해당하며 우선 호랑이 마을에서는 해당자인 박순희를 즉시 징발하고 차후 주기적으로 징발 인원을 선정, 통보하도록 하겠다. 이상. 다케모노의 연설이 끝나기 무섭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서 연설을 듣던 순이가 일본군 병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파르르 떨고 있는 순이의 마른 등에 엎여 있는 샘무리는 영문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다케모노의 청천벽력 같은 일장 연설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꽁꽁 얼어붙은 듯 움직일 줄 모릅니다. 자신들이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량민이, 공출이니, 대동아니, 위안이니 이런 말들을 첩첩산중 호랑이상 기슭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산 마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천신만고 끝에 추수하게 된 호랑이 마을 주민들의 1년 양식에서 절반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 19평생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살아온 순이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저 연단 위에 일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이와 순이 등에 업힌 샘무리를 번갈아 쳐다보던 다케모노가 난감한 표정으로 참모에게 묻습니다. 뭐야, 애엄마였어? 박순이가? 당황한 참모가 인구조사서를 뒤적이며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분명 혼인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래? 그럼 끌고 가서 격리시켜. 마을 사람들은 장승처럼 조용히 서 있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호랑이와 맞닥뜨려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하고 얼어버렸던 그 옛날처럼 총칼을 든 일본군 앞에서 모두 침묵할 뿐입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총부리에 하얀 햇빛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립니다. 병사들이 순이를 끌고 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 뒤쪽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멈추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향합니다. 촌장님이 빈 지게를 짊어진 훌쩍이에게 의지한 채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연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난 이 마을 촌장이요. 이곳 호랑이 마을에서 태어나 80평생 가까이 여기서 살았소. 당신들 말대로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협조를 하겠소. 쌀을 달라면 쌀을 주고 노역을 하라면 노역을 하겠소. 하지만 우리 순이는 누구든 어린 처녀들을 데려가는 것만은 안 될 말이오.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시오. 저 애는 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혈육이오.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눈이 안 보이는 촌장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총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다케모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촌장님과 깡말은 체격에 빈 지게를 짊어지고 훌쩍거리며 서 있는 청년을 쪼아봅니다. 깡말은 훌쩍이도 연신 훌쩍거리며 다케모노를 마주 노려봅니다. 촌장이라 했소? 박순희는 우리 대일본 제국군의 선택을 받아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징발된 자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케모노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해산시켜. 알고 있소. 난 알고 있소. 당신들이 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서 무슨 일을 시키려는 것인지 알고 있단 말이오.
제발 부탁이요. 그것만은 하지 말아 주시오. 애원하던 촌장님의 지팡이를 내던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보이지도 않는 닭개모노를 향해 빌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빌겠소. 제발 순이를 그 지옥으로 데려가지 마시오. 살려주시오. 도대체 저들이 순이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기에 촌장님이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지 둘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잠자코 지켜보던 다케모노 중자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듭니다. 지금 지옥이라고 했나? 대일본 제국과 천황폐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즉결 처분당할 수 있는 걸 모르나? 다케모노의 말투가 그 표정만큼이나 사납게 변합니다. 다케모노가 권총을 빼들자 병사들도 약속이나 한 듯 마을 사람들에게 소총을 겨눕니다. 누구 하나라도 허튼 동작을 하면 총구에서 일제히 불을 뿜을 기세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순이가 샘무리를 업었던 포대기를 서둘러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곤 포대기로 감싼 샘무리를 촌장님 품에 안겨줍니다. 그제야 샘무리가 울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순이야, 촌장님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무 말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어요. 저만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갈게요. 촌장님의 감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샘물이 하루에 3번씩 두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셔야 해요. 아프다고 울더라도 꼭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 없어도 밥 잘 드시고 잘 지내셔야 해요. 저 금방 돌아올게요. 일본 병사들이 순이에게 다가오는 순간 촌장님 곁에서 훌쩍거리던 훌쩍이가 순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이 자식은 뭐야? 죽고 싶나? 비켜. 병사 한 명이 훌쩍이의 가슴에 총을 겨누며 엄포를 놓습니다. 못 비켜. 너네나 비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물건 옮기듯 데려간다는 거야. 너네가 순이 아빠냐? 엄마냐? 니들이 도대체 뭔데 순이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야? 다 가버려. 너희들 안 가면 진짜 혼난다. 용이한테 말할 거야. 용이가 돌아오면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용이가 니들 궁둥이 한번 걷어차면 일본까지 날아간다. 다케모노가 권총을 들어 훌쩍이를 겨눕니다. 훌쩍이는 어쩌면 그 권총이 곧 발사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훌쩍이는 단지 훌쩍거릴 뿐이지 바보가 아닙니다. 훌쩍이는 또 알고 있습니다. 강도처럼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식구들이 먹어야 할 밥을 빼앗고 어린 딸내미까지 데려가는 것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리 무섭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바른 말을 한 대가가 크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쿵쿵 뛰는 훌쩍이의 가슴속에 훌쩍거리며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부채가 펼쳐지듯 한 번에 펼쳐집니다. 보고 싶은 아빠, 너무 보고 싶은 엄마, 무서웠던 육발이, 산으로 올라간 엄대, 불쌍한 순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용이, 탕탕탕. 다케모노의 권총이 불을 뿜습니다. 한 발만 쏘아도 족할 것을 3발이나 쏩니다. 훌쩍이의 깡마른 몸이 죽은 소나무가 쓰러지듯 땅바닥에 무너져 내립니다. 훌쩍이의 가슴에 스며든 사랑하는 이들이 잘 가요 언덕 위에서 길 떠나는 훌쩍이를 향해 정겹게 외쳐줍니다. 잘 가요, 잘 가세요. 그렇게 훌쩍이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훌쩍이는 더 이상 훌쩍거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보고 있다면의 3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책 읽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